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과 함께 3대째 닭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3대째 내려오고 있으니 저희 가게도 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곳처럼 느껴지는데요. 남편의 할머니가 5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시작해 나중엔 시어머님에게 물려받으셨고, 저희는 딱히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금까지 그 맛을 유지하며 장사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에 자리를 잘 잡아놓았고 또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단골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그 덕으로 지금껏 저희 가족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더니 돌아가시고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행히 오시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음식 맛을 보시고는 이야, 엄마가 하던 맛이랑 똑같네. 아들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솜씨도 빼다 박았어. 잘 먹고 갑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해요. 내가 계속 여기 와서 밥 먹을 수 있게. 라고 칭찬을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랑 남편이 얼마나 안심을 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음식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남편은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요. 저희 남편이 좀 마마 보이거든요. 그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저런 남편이랑 살면 내 속만 터질 것 같아 헤어질까도 여러 번 고민했는데, 역시나 착한 남자가 이상형인 저는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었죠. 저희 남편은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자식이 없었냐고 물으시면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에겐 남편보다 4살 1살 많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아주 절친한 친구셨는데, 미혼모로 남편을 낳고 혼자 어렵게 키우시다 안타깝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당시 남편은 14살이었는데 한참 사춘기의 사내아이를 대신 맡아 키우겠다고 하는 친척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족도 아닌 저희 시어머니가 이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저희 남편이 상처받고 삐뚤어질까 염려해 당신이 나서셨는데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이 되었어요. 좀 복잡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 절차까지 마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류가 증명하는 모자지간이었는데, 진짜 모자지간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 시어머니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을 어렸던 남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친엄마와의 갑작스런 사별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운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며 기다리셨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기간이 10년, 20년 같이 길게 느껴지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살아온 인생도 그다지 편안한 삶은 아니셨는데 제가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죠. 남편을 입양할 당시 시어머니는 여자와 도박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들과 살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입양할 당시에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건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는지
그저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거기에 남편이라도 순조롭게 따랐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았다고 했는데요. 정식으로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거부했대요. 그래서 반기지도 않는 큰아빠 집에 가서 온갖 눈치와 구박을 당했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눈칫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며 버티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시어머니 손에 억지로 끌려 처음 닭곰탕을 먹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닭곰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손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첫 숟가락을 뜨니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더랍니다. 그 맛이 얼마나 깊고 맛있었던지 정말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눈물로 고생 그만하고 자기랑 살자고 애원하듯 남편을 붙들었다고 했는데 그놈의 똥꼬집으로 또 버티자 결국엔 큰엄마가 다 큰 조카 키우는 거 버겁다고 떠밀어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거기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친아들들의 텃세였죠. 형들은 남편을 자기 집에 온 거짓 정도로 알고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대요. 원래 형제들이 나쁜 짓 할 때는 사이가 좋다고 둘이 짜고 그렇게 남편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걸려서 몇 번을 호되게 혼이 나도 그때뿐이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곳엔 형제들을 감싸는 할머니까지 계셨으니 그 할머니는 당신 손주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외면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가 당신 친아들 둘을 심하게 혼이라도 내면 그 할머니가 왜 이쁜 자기 손자를 혼내냐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또 저희 남편을 구박했다고 합니다.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연애할 때 다 들었어요. 보통 여자들이면 저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남편은 숨기는 게 싫다고 얼마 만나지도 않은 저에게 저런 어마무시한 사연을 전부 털어놓더라고요. 저기 현수 씨는 그런 얘기를 늘 아무렇지 않게 해요? 보통 여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이가 더 좋아졌을 때 얘기해야 하니까. 그럼 그땐 서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느끼실 거 알지만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저 만나는 거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저 안 만나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현수 씨는 제가 별로예요? 네? 저도 현수 씨 마음을 알아야 결정을 하죠. 사실 좀 놀랍기는 한데 집집마다 사정은 다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인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때 제가 한 질문에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 같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저렇게 말하면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며칠 내로 연락이 끊기거나 다른 이유를 말하며 그만 보자고 하기가 일쑤였는데 저런 질문을 하는 여자는 제가 처음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저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마마 보이지만 저 남자를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저 남자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남편의 다소 복잡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연이라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임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당신 막내 아들이라며 절대 놓지 않으셨는데요. 심지어
모든 것이 다 불만이던 남편이 친구와 크게 싸워 시어머님이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걸로 남편을 혼내기는커녕 남편 마음을 확 돌려놓았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은 꽤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우는 모습에 많이 놀랐어. 친아들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화를 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 원래 자식이 잘못한 일은 전부 그 부모가 잘못한 거라고. 그 소리 듣는데 정말 미치겠더라. 저 착한 사람은 분명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저러고 있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때 결심했지. 평생 나 때문에 무릎 꿇게 하지는 말아야겠다고.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때가 내가 중3 1학기였는데 많이 늦었지. 그래도 나 그때부터 열심히 살았어. 공부도 해서 인문계도 가고.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지금의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돌아가신 친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거의 그 학교의 전설 같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성적을 엄청 올려서 인문계를 갔다는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사교육 없이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죠. 시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막내 아들이라고 저희 남편만 그렇게 챙기셨거든요. 나는 그때 형들 마음 이해했어. 갑자기 나타난 놈이 공부 좀 한다고 자기들 엄마를 뺏은 거나 다름없으니 열받았겠지. 어쩜 또 그런 일에는 이해를 잘해? 중2 때까지는 싸움만 잘했다며. 그 성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갔겠어? 다 내 안에 있지. 근데 나는 어머니가 속상한 일은 안 하기로 나 자신이랑 약속했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당해주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했어. 물론 어머니는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럴 필요 없는데. 가만 보면 두 사람 그런 면에서 엄청 닮았어. 가끔은 말이야 아주버님들보다 자기가 더 어머니 친아들 같다니까? 와, 그 소리 엄청 기분 좋은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지. 우리 마누라가 또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는 성격이잖아. 이렇듯 남편은 스스로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한 날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작에 남편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결혼을 강행했는데 지금이야 우리 사위라고 엄청 챙기지만 저도 한때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역시 저희 부모님 마음을 돌려놓으신 사람도 저희 시어머니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 당신이 얼마나 저희 남편을 아들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절절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하시고 울었는지 마침 두 분이 나이도 같으셔서 사돈지간이 아닌 친구가 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친정 부모님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시어머니 사랑 듬뿍 받는 막내 며느리가 되었는데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빼고는 저 역시 시댁에 가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였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집이며 예물이며 어느 아들 못지않게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두 아주버님은 난리를 쳤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사실까지는 모른 채 감사해 하셨어요. 물론 저랑 남편도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기에 놀랍고 감사했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같은 여자지만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희 시어머니처럼은 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본 어른 중에 제일 어질고 심지가 곧은 참어른이셨는데, 그러니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결같이 닭곰탕을 끓이셨겠죠. 그리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힘든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 6시에 무료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저 말을 당신 좌우명처럼 지키고 사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말이 쉽지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어려울 때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셨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희 시어머니 가게는 작은 규모에 비해 돈을 제법 많이 벌었고, 또 동네에서도 회장님 가게라며 명절 같은 날에는 선물도 따로 챙겨 오시고 그러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어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셨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닮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꽤 이름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시어머님이 배움이 짧으셔서 늘 그걸 한으로 생각하신 분이셨거든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의 친아들 둘은 누굴 닮았는지 공부머리는 정말 없었는데, 큰 아주버님은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작은 아주버님은 학교를 하도 안 가서 중간에 잘렸을 정도였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도 저희 남편만 대주게 되셨는데요. 두 형제들은 그것도 불만이 많았대요. 친아들도 아닌데 왜 그런 큰 돈까지 해줘야 하냐며, 자기들도 대학 등록금만큼 돈으로 주라고 강분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덤볐다고 했는데,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돈 타령을 했어요.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두 형제가 똑같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라면 당연히 주지 않을 돈이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그 돈을 각서 한 장 받고 쉽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뒷배경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글쎄, 시어머니는 당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못난 형들이 남편과 저에게 그 안갚음을 할까봐 저희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돈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각서에는 돈을 받고도 동생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 뒤로는 그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 때문인지 두 아주버님이 딱히 저희 부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막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속상해서 따져 물었죠.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쟤들 돈에 미친 애들이야. 저런 애들한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데 뭐하러 어려운 선택을 하니? 괜히 딴 생각하지 않게 그냥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말아야지. 그럼 어떡해. 저런 것들도 다 내 자식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도 점점 두 아주버님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어요. 그도 그럴 게 돈을 받아간 아주버님들은 며칠도 못 가 그 돈을 전부 다 쓰고 또 손을 벌리기 일쑤였는데, 그때부턴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에게 찾아가 그 돈을 달라고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던 인간 말종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협박 때문인 건지 시어머니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돈을 줬다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제가 챙긴 각서만 해도 좋기 200장은 넘었어요. 그중에는 100만 원 같은 소액도 있었지만 1000만 원 같은 고액도 있었죠. 정말 그런 거 보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시어머니는 그것 또한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남편에 대한 마음도 마음이고 두 친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으니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 시어머니가 시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당시 어렸던 두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남편에게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공감해주기 싫은데 그건 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당사자인 시어머니 마음은 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해가지 않던 시어머니의 행동도 납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무엇이 그토록 시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을 지키고 싶었을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몇 번 시어머니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긴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기가 남편의 친모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 그걸 갚는 거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지만 남편도 저도 그 사연까지는 모릅니다. 시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건 그냥 당신이 죽을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겠거니 하고 묻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위태롭지만 나름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남편 사랑도 받으며 새 아이의 엄마로 살았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회사에 다녔고 저는 셋째를 낳으면서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어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죠. 이런 말하면 좀 저희 친정엄마가 서운할 수 있는데 저는 오랜 시간 함께 산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늘 딸이 없어 서운했는데 제가 당신 딸 같다고 하셨고 제 위로 두 형님이 있지만 워낙 두 형님은 당신들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라 정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게 일을 많이 도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또 남편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보통의 며느리들은 자기 형수처럼 시어머니에게 부담을 느끼고 무언가 바라기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자기가 너무 뿌듯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할 정도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그런 칭찬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더 홀 시어머니를 챙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이들 더 크면 우리 둘이 산이고 바다고 사막도 가고 만리장성도 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워낙에 마르셨어도 건강과 체력만큼은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췌장암 3기라고 했어요. 췌장암 자체가 워낙 초기 증상이 없고 통증이 생겼을 때는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저도 남편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신지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담담해 하셨어요. 오히려 저랑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엄마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뭐가 괜찮냐고 남편이 무너져 울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같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대로 된 효도도 아직 못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든 항암이든 하자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수술도 쉬운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 일단 항암을 하기로 했어요. 항암에서 효과를 보고 체력을 키우면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희망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시어머님이 항암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살이 빠지는데 원래도 살이라고는 하나 없는 몸이라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거기에 먹는 것도 전부 토하셨기 때문에 항암도 중단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집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말이 집에 모시라는 거지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소리였죠. 그날 저도 시어머니 몰래 많이 울었어요. 가졌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듯 모든 것이 절망이었는데 그때 말없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게 저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시어머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힘든 가운데도 웃어주시는데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집에 와서도 참 극진히 모셨어요. 가게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만 제가 맡아서 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나중엔 그러라고 했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은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많이 웃고 서로를 챙기며 의지했어요. 그동안은 새아이 중심으로 살던 저희 집은 시어머니 중심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형들에게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아프다는 연락을 했음에도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야, 우리까지 엄마 간병은 안 해도 되잖아. 막말로 은혜는 네가 입었지. 이참에 너도 제대로 은혜 갚아. 세상에, 저는 남편한테 저 말을 듣고 다시 전화를 해서 올 거 없다고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괜히 어머니 알게 해서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가 다른 형이랑 형수 목까지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겐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둔 것도 시어머니 모시고 또 병수발까지 들게 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100% 진심이었고 이렇게라도 시어머님이 다시 건강하게만 된다면 몇 년이고 몇 번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어요. 새 아이 챙기고 시어머니 챙기고 또 가게 일도 해야 했으니 몸이 10개라도 여유라는 게 당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표내지 않으려고 괜히 허풍도 떨고 그랬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께서 한다고 하셨는데 워낙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아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살던 집을 정리하자고 하셨는데요. 그 집이 오래돼서 팔아도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우선 병원비랑 약값 나간 거 하자. 네? 뭐 얼마나 썼다고? 아니야. 어차피 나는 여기 있고 그 집엔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빈집 만드니? 그냥 팔아서 니들 가져라. 싫은데? 어머니 얼른 나와서 댁으로 가셔야죠. 돌아갈 집이 있어야 그래도 힘이 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여기에 오래 있을까봐 무섭냐?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어머니 집에 가세요. 저는 괜히 장난처럼 말했지만 정말 그랬으면 했어요. 그리고 노파심에 그 집을 팔아 저희가 가지면 두 아주버님 내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 우려는 현실이 되었죠. 어느 날 큰형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생전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법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더러 아픈 시어머니 뒤에서 재산 빼돌리는 장난질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그러면서 막내 서방님은 말이 서방님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그런데도 학비대서 키우시고 장가갈 때 집도 해주시고
받을 거 이미 넘치게 받았으니 여기서 더 가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동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괜히 딴 마음 품을 것 같아서. 라고 한 번 더 몫을 박는데 진짜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염치도 없이 자기는 아픈 시어머니 외면하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 기가 차서 누굴 지금 동급으로 생각하냐고 확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랑 남편 모두 정말이지 시어머니 재산에는 1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엔 둘째 형님도 전화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짜증나서 저도 형님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저 긁으시면 없던 욕심도 생길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정말 마음 먹어볼까요? 어차피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건 전데요. 라고 맞불을 놨더니 두 형님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만 두 아주버님은 제가 시댁재산에 눈이 뒤집혔다며 저희 남편한테 마누라 단속시키라고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남편이 헛소리 그만하고 형들이나 마누라 단속하라고 똑같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우리 둘 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것들한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어요.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봐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은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팔아버렸고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은행과 부동산 같은 곳을 다니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까맣게 몰랐어요. 그저 시어머님이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술과 항암도 없이 3년을 버틴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날 준비를 하셨어요.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진통제로는 버틸 수 없었는데 결국엔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도 얼른 그 손을 덥석 잡았죠. 근데 제 손에 무언가가 느껴졌고 시어머니는 힘겹게 저랑 남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아가, 이거 꼭 챙겨라. 그동안 고마웠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남편도 그게 마지막 말이 될까봐 참 많이 울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시어머님이 주신 건 안중에 없게 되었어요. 그저 중환자실로 가시면 못 볼까 마음만 졸였는데 그때 연락을 받고 저희 친정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어찌나 급하게 오셨는지 신발 한 짝이 없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내내 매회 면회를 하며 울고 또 우셨어요. 다 늙어 친구가 생겨 좋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는 외로워서 어쩌냐고 그동안 장사한다고 놀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먼저 가는 게 어딨냐고 우시는데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의식이 거의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의 말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는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사망 선고를 듣고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목 놓아 울었죠. 그리고 저는 언제 다시 잡아볼까 하는 손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았는데요. 아직도 느껴지는 온기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미어졌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이 부고장 쓰고 설명 듣고 조문객을 받아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조문만 하러 가서 잘 못 났는데 해보니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연락을 받고 나타난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손님 대접은커녕 밥만 먹고 자기들끼리 뭐가 즐겁다고 깔깔거렸는데 상복까지 입고 저러고 싶을까? 속에서 분노만 끓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고 또 남편도 있으니 저는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며 참았는데요. 그때 제 속도 모르고 두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어떤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라며 모든 재산은 친자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남편더러 그랬어요. 너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유산 받을 권리가 없어. 아무리 우리 엄마라고 해도 마지막엔 자기 핏줄 챙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여기에 도장 찍어라. 형,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어머니 재산 얘기한 적 있어? 도대체 마지막까지 왜 그래? 지금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잖아. 어머니 장례 중이야. 야, 나는 너의 그런 유산이 너무 소름 끼쳐. 누가 들으면 네가 친자식이고 내가 남의 자식인 줄 알겠다. 쇼 그만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 상복도 벗고 꺼져라. 억울하면 소송해. 형, 왜? 소송하면 질 것 같냐? 하긴 너 똑똑하잖아. 잘 생각해봐. 이게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그래도 내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엄마 납골당에 모시면 그 주소는 보내줄게. 한 번씩 찾아가서 또 위선 떨어봐. 대신 내 눈에는 띄지 말고. 알았냐? 뭐해? 도장 찍어. 저는 큰 아주버님 손에서 펄럭이는 종이를 보고 참지 못하고 달려가 유서인지 뭔지를 푹푹 찢어 갈겼어요. 그 유서가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소송하라고 말했는데요. 창피한 일이지만 거기서 완전 개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와중에 큰형님은 쓰러지는 명령기까지 펼치셨는데 그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죠. 그리고 소송을 하든 지랄을 하든 시어머니 장례 끝나고 하자고 장례 치르기 싫은 사람은 가라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내뺀 사람은 작은 형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 둘 빈소를 나갔는데 발이 나는 날 곱게 차려입고 다시 나타났더군요. 그리고 상복을 반납하고 제 옷을 입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주신 명함이 있었어요. 변호사 명함이었는데 그때 딱 감이 왔죠. 근데 명함 뒤는 볼 생각을 못했는데 우연히 명함 뒤를 봤더니 이 사람 찾아가라. 거기에 내 유언장이 있다. 하나도 뺏기지 말고 니들이 챙겨라.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동안 몸도 아프신데 이런 건 언제 준비를 하셨던 건지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는데요. 남편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정말로 그곳에 저희 시어머니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소개로 전화를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방문해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저랑 남편이 가게에 갔을 때를 이용해 준비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에게 똑같이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 유언장 외에 다른 유언장은 없다. 그 내용에 남편 눈이 동그랗게 변했는데 그때 분명 큰 아주버님이 유언장이라고 보여준 게 있었으니 남편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그거 가짜 같다고. 어머니 아픈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것들이 어머니 유언장을 어떻게 갖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유언장을... 아마 사모님 말처럼 위조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더 알아봐야겠지만 위조한 사실이 맞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작성한 이 유언장은 공증까지 다 받은 정식 유언장이거든요. 제가 다른 자녀분들에게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다며 놀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 유언장이라는 건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위조는 상속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재판을 맡은 판사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집을 팔아 그 돈을 챙겨 다 날린 것까지 드러나 판사님에게 첫째와 둘째는
이미 고인이 살아있을 때 챙길 만큼 다 챙겨 이후 유산을 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셨어요. 거기에 고인인 모친도 그걸 원하기에 그 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부동산, 토지, 적금 및 예금 재산까지 모두 저희 부부가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두 아주버님과 두 형님이 나중엔 찾아와 인정할 수 없다며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애걸복걸도 하며 한동안은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받아놓은 각서가 생각이 나더군요. 여기 각서 보면 저희한테 해코지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저희에게 해코지하면 이때 받아간 돈의 2배씩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지?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아닌데요. 이거 다 일일이 공증 받아놓으신 거고요. 여기에 당신이 못 받으면 저희 남편이 대신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소송 걸어볼까요? 그럼 이게 다 얼마야? 구라까지 마. 무슨 무식한 노인네가 그런 것까지 했다는 거야. 괜히 우리한테까지 돈 뜯어내려고 니들이 우리 엄마 아플 때 장난쳐 놓은 거 아니야? 친자식도 아닌 거지 같은 게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다 가져. 내놔.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내 돈이야. 저는 큰아주버님이 제 남편의 멱살을 잡는 순간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진도 잊지 않고 찍었는데 나중엔 그걸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죠. 그리고 찾아오는 족족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그 각서들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돈을 받든 받지 못하든 액션을 해야겠다는 판단에 저희 유산 상속 관련 재판을 해주신 변호사님 통해 진행했는데 변호사님도 저런 것들은 혼쭐이 나야 한다며 적극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남이 보기에도 쓰레기였으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겠냐고요. 그 덕에 저희 부부는 그제야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그리워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가게 문도 한참 닫아놓았더니 그 앞엔 국화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 뒤 저희는 이사를 준비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흔적이 남은 곳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아주버님들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 이사를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희도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 가게 자리가 또 재개발 확장이 되면서 저희는 가게를 다시 오픈하기 전에 정리해야 했어요. 오픈을 하더라도 닫아야 했기에 그럴 바에는 그냥 정리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 부부 둘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닭곰탕집을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미래를 위해 좀 말리시긴 했는데 워낙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효심을 알고 있던 터라 나중엔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까지 오셔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아플 때 대신 가게를 한다고 배워놓은 게 크게 한몫을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표 닭곰탕 맛을 아는 남편이 있으니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그 맛을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덕에 지금까지도 저희는 장사를 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힘든 걸 혼자 묵묵히 했을 시어머니 생각에 그런 아니란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둘째 딸이 할머니 솜씨를 닮았는지 자꾸만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여기 가게를 물려받아 하면 4대 닭곰탕이냐고요. 그 말에 저랑 남편이 웃으며 그랬어요. 네가 하고 네 자식이 또 하고 그 자식이 또 하면 10대도 되고 20대 내려오는 닭곰탕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딸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이 나더군요. 어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제 아이까지
시어머니를 닮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면 시어머니의 굽은 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10마디 말보다 제 손을 잡아주던 그 감촉과 온기를 기억하는데요.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저랑 못한 여행 다니시면서 재미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친자식들은 저런 괴물이 되어 자기 인생을 파먹고 살지만 마음으로 길러준 저희 남편과 저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테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기만 두고 가냐고 울던 저희 엄마는요. 발이 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당신 꿈에 나와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다는데요. 저희 엄마는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땐 아주 어릴 때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 또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번 생에 제대로 놀지 못한 한을 그때는 꼭 푸시겠다고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 눈에는 또 눈물이 고였고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는데 시어머니도 이런 저희 무녀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 계시겠죠? 올해로 벌써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8년이 되었는데 저랑 남편은 아직도 시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너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도 저는 조금이라도 저희 시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새벽 4시예요.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가게에 나가 무료 아침 식사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조금 더 긴 하루가 되겠지만 어쩐지 유독 보람있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날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화와 화목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